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다들 몸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 임신 준비를 하면서 몸 관리 중인데 며칠 전 몸이 으슬으슬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몸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몸은 가뿐하고요. 역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던 건 계절이나 유행하는 독감 때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인삼이나 홍삼을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스트레스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래 가지고 살았던 스트레스는 저희 엄마가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자애로우신데 매일 해오시던 선행 덕분에 제가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을 들이킬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 식품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지금은 3층짜리 규모가 큰 한의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한의원에서 일한 지는 2년이 되어 가네요. 원무과 일도 적응이 되어서 익숙해졌고 한의원 원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제가 간호사 문화는 잘 몰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래가 많아서 나름 쉬는 시간에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해 불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식품회사에 다녔던 때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는 좀처럼 해내지 못했죠.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회사의 부속품일 뿐인데요.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이해보다 먼저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업무가 원무과에선 없기도 하고 무조건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융통성도 없었어요. 하나를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했죠. 다른 방법을 요구하면 반감부터 들었어요.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저라면 예전에 다녔던 그 식품회사를 끝까지 다녔을 거예요. 사실 그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쉽죠. 지금까지 다녔으면 5년차 정도 됐을 텐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명함 내밀 수 있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다니는 이 한의원도 저의 경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 좋은 회사에 다니다 여러 군데 이직한 것도 놀라운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나 싶기도 했어요. 면접을 보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것 같은데 한의원은 저를 선택해줬어요. 원무과에서 일을 하던 초반엔 업무도 서툴어 실수도 많고 혼도 많이 나서 주눅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후회해봐야 너만 배 아픈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차피 저는 그 식품회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곳을
이 한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저에게 닥쳐진 현실에 더 집중했죠.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낙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도록 도와준 사람이 저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의 옆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실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취업 준비생일 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카페는 화학공업단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원들이 공업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왔었죠.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얼굴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연구원이었던 저희 남편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매일 와서 라떼를 주문하는데 늘 두유로 주문했어요. 매일 왔으니 얼굴을 보면 인사만 하고 드시던 거 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뭐 드시고 싶냐고 추천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때 날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우롱차를 추천해 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두유로 만든 카페 라떼에 따뜻한 우롱차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 라떼와 우롱차를 만들어주자 우롱차는 저보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능숙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서툴게 우롱차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웃으며 우롱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연애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매일 만나던 남편이 자주 어디를 가봐야 한다면서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꽤나 불안정했어요.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문은 저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죠. 뭐가 부족한 걸까 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머무르는 건 아닐까? 혹은 이대로 결혼을 하고 고학력자의 주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맞벌이 시대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연구원으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돈에 허덕일 텐데 요새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요 글쎄. 그러니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내조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방금 고학력자인 걸 언급했잖아요. 저는 힘들게 대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엔 친정엄마가 대학교도 꼭 가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월등히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보통 수준, 딱 보통 수준이었죠. 그러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장학금을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 엄마도 걱정이셨던 거죠. 지금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땐 이해가 안 돼서 무작정 가야 한다고 나도 남들만큼 경험하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죠.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죠.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해서 주부의 삶을 선택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겨우 집에서 살림하려고 대학교를 가겠다고 온갖 떼를 썼냐?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조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이 도시 토박이로 살면서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집안일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기쁘면서도 몹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고마운데 나는 이대로 결혼 못해. 최소한 내가 직업이 있어야지. 안 그래? 요새 아이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 한 아이당. 그런데 내가 놀 순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살림하는 게 왜 노는 거냐며 살림도 한 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를 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결혼을 기다린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더군요. 결혼을 하든 말든 너를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대신 지금 나와 결혼해줬으면 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단 생활적으로 안정될 거고, 그럼 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야. 나는 네가 이번에도 신중하게 일을 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난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놀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가족에 관한 일인데요.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 가족에 관해서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외동이어서 크게 궁금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편이 둘째더라고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나는 같은 단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0살짜리 아들이 있는 애 아빠야. 나이는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말이야. 25쯤인가? 사고 쳐서 결혼했어. 그런데 무탈하게 잘 살아. 재수 씨가 좀 독특하긴 한데 말을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그렇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톡톡 튀는 스타일이랄까? 남동생이 그런 취향이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 남동생은 엄청 과묵하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이 많아. 누나도 과묵해.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야긴 앞에서 하지 말고.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저에겐 동서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은 이렇게만 했어요. 그 뒤로 더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도 달리 궁금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상견례 때 저는 남편의 가족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 엄마와 저밖에 없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새언니, 도련님, 동서, 10살 된 조카까지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새언니는 저희 쪽에 앉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동서가 보더니 그렇게 한 가족 같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무슨 가족이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옛말에 식 올리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별소리를 다 한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희는 어색하게 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넓은 자리로 바꿔야 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며 제 옆에 꿋꿋이 앉아있더라고요. 내심 고마웠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목구비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닮아서 누가 봐도 남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외동인 저한테는 참 부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꽤나 젠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의자도 빼주시고 물도 나누어 주시고 그 시대 남성이 풍기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진 않으셨어요. 물론 남매와 마찬가지로 과묵했지만요. 시어머니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게 귀여우셨어요. 동서는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조카도 예쁘게 생겼더군요.
식사가 나오고 남편은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시댁에선 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남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좋은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가는 점집이 있거든요. 그러자 동서가 하하 웃었어요. 사주요? 어머, 요새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참 고리타분하시다. 날짜 보기도 전에 거기서 궁합 안 맞다고 하면 결혼 말리시라고요? 저희 엄마는 뻔히 당황한 게 보였어요. 그러자 동서는 다시 웃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꽤 어려 보이는데. 네? 28이요? 그럼 몇 살 차이야? 6살 차이? 그러면 저보다 2살이나 어리네요? 헐, 대박. 그런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어머니, 이게 맞아요? 아주버님이 잘못했네. 족보 꼬이게 이게 뭐예요? 오빠, 들었어? 나보다 무려 2살이나 어리대. 나 자존심 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뭐가 자존심이 상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호칭은 그저 호칭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호칭은 호칭이지 않냐고 동서를 어르고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러자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아주버님도 욕심이 과하시네. 어떻게 6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지? 지훈 씨가 갓 태어났을 때 아주버님은 뛰고 노래하고 하신 건 아시죠? 아니면 아주버님이 연구원이어서 지훈 씨가 꼬신 건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죠. 그러니 동서는 계속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지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일하세요? 카페요?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르바이트요? 지금 28인데 아르바이트예요? 아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언제까지 하려고요? 직장 구할 때까지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취직 아니야? 그쵸? 대학은요? 아, 여기에 있는 대학교요? 그건 아시나 몰라?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 사람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주버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언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그 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제 표정도 못 살폈는지 계속 주둥이를 나불거리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남편이 테이블 아래서 손을 잡아줘서 겨우 버티고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재수씨가 좀 톡톡 튄다고.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왕래를 잘 안 해서 마음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우리 집 명절 아니면 잘 만나지도 않아. 누나며 동생 식구들이며 명절 이외에 찾아온 적 없었어. 그러니까, 응?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는지, 왜 그러는지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돌아가는 길에 취집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더니 제 대답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6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저 시집 보내는 거 싫었다고, 그리고 왜 능력 있는 네가 취집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품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남편의 사과를 들어도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명절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재수 씨가 그런 말하면 내가 한 소리 할게.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야. 서열은 서열이지. 서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그러는데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부부가 가족인 거잖아요. 제 1의 가족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명절에만 본다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직후 동서가 10년 만에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동서는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것까진 알겠어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정말 동서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왔어요. 와서 매일 다른 메뉴를 시키고 빵도 시키고, 그리고 그걸 계산하게 했어요. 조카가 먹는 건데 아깝냐면서요. 그러면서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시댁에 다 갖다 바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제 또래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과 단둘이 일을 하고요. 그런데 동서가 제가 그 사장님과 바람을 피운다고 시댁에 말했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턱대고 화를 냈어요. 너 어디냐? 지금 일하고 있다고? 너 아주 잘 됐다. 너 지금 일한다는 카페 당장 그만둬라.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미혼인 남자랑 하하호호 부엌놀이를 해. 아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서로 웃고 떠들고. 그 좁은 부엌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 고소할 줄 알아.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체구가 작고 귀여워 보이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란 생각도 못했죠. 물론 오해였어요. 저와 사장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일하면서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사장님 이름도 키오스크 앞에 적힌 계좌번호 및 이름을 보고 알았는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무뚝뚝한데요. 호흡을 맞춘다고 제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런 오해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 아니라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은정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래인 줄 알아? 은정이는 동서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얼토당토 않은 소문을 동서가 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카페에 왔죠. 시어머니가 전화한 당일에도 카페에 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매일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카페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까지 들어가서 남편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은근히 그만두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언제는 둘이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때 제가 바람을 쐬러 나가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잡으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가? 이 늦은 시간에 바람을 쐬러?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갈 데가 있단 소리지. 믿을 구석이 있단 소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와 사장님 사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툰 건 둘째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오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확실히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 일도 있고 하니 그 다음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동서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동서는 제가 퇴근을 하면 같이 카페에 나와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올 때는 제가 일찍 출발하니 따라오고요. 그런데 동서는 천연덕스럽게 안전벨트를 채우더라고요. 제가 뭘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린 건데요. 솔직히 형님도 그분한테 마음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눈빛이 다르던데 뭘. 아마 아주버님이 그 모습 보면 눈물이 다 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냐고요. 그러니까 동서는 배를 만지면서 아기가 들으니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길래 제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내리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를 끌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혼자 출발했어요. 그러니 시댁에선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어디 임산부를 그렇게 버리고 가냐고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의 온 가족이 집합했죠.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시댁에 갔죠. 남편과 시댁을 가는 길도 그렇게 도착한 시댁도 살얼음판이었어요. 살얼음판인 시댁을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밟아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둘러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남편 누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체 누구라도 말 좀 해.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줄 알아? 얘 지훈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너 정말 카페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전 억울해요. 저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사장님이랑 사적인 대화 일절 없이 일만 해요. 대체 동서가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했는지 제가 더 알고 싶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랑이랑도 다투고 신랑이 저를 오해하고 게다가 식구들끼리 이렇게 불편한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코웃음 칠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헛웃음을 치셨어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니? 은정이 얘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한 거 아니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니? 그만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아닌 걸 입증할 방법이 더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 말고 그냥 새아가 말 믿어. 다들 오늘 이후로 그 일 언급도 하지 말고. 그런데 지훈아, 아무리 그래도 네 동서를, 임신한 동서를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솔직히 추운 겨울에 임산부를 두고 홀로 집으로 간 게 심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렇게까지 한 건 그만큼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사과하면 다해요. 그때 전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 카페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말이 오해라고 쳐요. 그렇다고 임신한 동서를 이 엄동설원에 길바닥에 버려도 돼요? 형님 때문에 저희의 잘못되기라도 하면 형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엄동설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춥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그 정도 추위에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았으면 임산부는 겨울에 어디에도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동서는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계속 쫑알쫑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학 수준, 지능 수준이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단 예물도 말이에요. 사돈에게 예의 갖추는 건데 사정 어렵다고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하셨죠? 그깟 이불에 그깟 은수저. 정말 보는 제가 창피스러워서. 그 이불 우리 어머니 쓰지도 않은 건 아시나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당근에나 팔으라고요. 참,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자기 무릎만 보고 아무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집 구석엔 제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갈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재수 씨 집안 엄청 잘 살아. 그래서 엄마가 처음엔 애 지우라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리다가 그만뒀지. 그 덕에 엄마 아빠 지금 매달 재수 씨한테 따로 용돈 받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는 쥐뿔도 없는 집안의 딸이라서 이런 대접 받는 거고, 동서는 잘 사는 집안 딸이라서 어화둥둥 예쁨 받는 거고요.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는 거지. 저도 남편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서의 편을 들어야 하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서 동서와 트러블이 없게끔 노력했어요. 제가 없는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의원 원무과에 합격해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 시댁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저희 친정 엄마가 모여 식사를 했죠. 그때 동서와 도련님은 없었어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며 병원에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취업 축하 케이크 촛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이었고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전하자마자 모두들 일어나 산부인과로 향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취업 축가는 수증기처럼 증발해 사라지고 산부인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아이를 보고 나온 뒤에도 모두들 동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린 건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시간을 빼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여니까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이 낳은 거 뻔히 다 알고 봤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기 그래서 동서를 위해 반찬을 좀 만들었대요. 저는 동서가 까탈스럽게 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져다 주니 잘 먹더라고요. 물론 더 가져다 달라는 염치 없는 말도 있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좋아하며 반찬을 몇 가지 더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 주고 그걸 몇 번을 했네요. 아니, 동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희 엄마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언제는 동서의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2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전화를 해보니 상기된 목소리로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왜 전화를 이제 받아요? 제가 엄청난 빅 뉴스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괜히 입에 맞았던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희 회사 잘 나가는 식품회사라서 그런지 구내식당 음식 엄청 괜찮거든요. 다들 그래서 질린 사람 아니면 나가서 잘 안 먹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식품회사 다녀봤으니까요. 그때도 음식이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맛을 유지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아줌마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아니 형님 엄마 말이에요. 여기 주방에서 일하던데요? 내가 오늘 괜히 주방 안을 보고 싶더라. 보니까 딱 있던데 그걸 여태 몰랐네. 아무튼 그래서 반찬이 입에 맞았나 봐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런 걸 이제껏 말 안 했어요? 뭐 하긴 엄마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아줌마한테 반찬 잘 먹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아줌마 내일은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좀 부탁했어요. 동서는 저희 엄마를 아줌마 하면서 동네 아줌마 대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끝내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힘없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별일 없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동서가 온 동네방네 자기 형님 엄마라고 날 소개하는 거야. 참 나 부끄럽게 말이야. 그리고 요크루트는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걸 5개는 집어가더라. 그러면서 그때 오해했던 이야기도 사람들한테 하고 퇴식구에 그릇도 안 놓고 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내가 뭐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잖니? 이럴까봐 내가 상견례 때 여기서 일한다고 말 안 한 건 아닌데 얘 내 생각보다 더 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제 가족이라고 쉬시는 날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 두러 가면서 오늘은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마음도 모르고 반찬을 받고 좋아하며 냉장고에 넣더니 설거지도 안 한 반찬 그릇을 제가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를 건네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니 저희 엄마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미 한번 뜯은 거였어요. 아, 뭔지 몰라서 한번 뜯었는데 괜찮죠?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 그런데 아줌마 머리 나쁜 게 형님하고 비슷하네요. 꼬등의 조림이 뭐야? 동서는 엄마가 적어놓은 반찬 이름을 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타가 아니에요. 꼬등에는 고등어의 전라도 사투리죠. 그런데 동서는 저희 엄마가 무식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투리가 무식한가요? 그럼 표준어만 유식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 이제 반찬 만들지 말라고 말했죠. 그 뒤 동서에게 엄마가 요새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고 말하니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정말 누가 보면 동서가 저희 집 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동서 연락받지 마라. 그리고 귀신같이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동서의 전화를 받았죠. 어떻게 해요, 언니? 저 이제 잘릴지도 몰라요. 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니까 동서는 훌쩍였어요. 제가 아니 사무국장님을 몰라 배워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다 대표님이 보고 계셨는데 저 이제 잘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제발
아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동사의 전화를 받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감이 왔어요. 혹시 복수불 반분이라는 말 아시나요?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동사의 모습이 딱 그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한 식품회사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신 지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때부터였고요.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신 지는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엄마가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를 보육원 봉사하시며 만났어요. 엄마는 원래 공부를 했더라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공부는 할 수 없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으로 봉사를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봉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죽이 척척 맞는 동료였어요. 눈빛만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알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죠. 그래서 부쩍 친해져 서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늦게 저를 임신했는데 임신을 하고도 태교에 좋을 거라며 봉사를 하셨어요. 저를 낳고도 주말만 되면 보육원으로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컸어요. 주말만 되면 언제나 친구가 있는 놀이터에 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예후가 좋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한 식품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병원으로 퇴근해 아버지를 돌봤죠.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남기시고요. 아버지의 유언은 이거였어요. 자신이 평생을 봉사한 보육원에 기부 한번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과 재산을 보육원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보육원에 기부를 했죠. 서명을 하기 위해 보육원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런데 대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셨어요? 겨우 만났네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하고 놀랐어요. 대표님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여기 어쩐 일로? 알고 보니 엄마가 일하는 식품회사에서 보육원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그 시점으로부터 몇 해 전 인수를 했다네요. 그래서 큰 금액이 기부에 들어오면 대표님이 오셔서 서명을 받으신다고요. 그저 봉사만 했던 엄마가 그 큰 일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대표님은 다른 건 기억 안 나냐고 저희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대표님 성함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요. 그러자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대표님을 부둥켜 안았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11살쯤 되었을 때 이 식품회사 회장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네요. 그 전까지 저희 엄마와 아버지와 잘 지냈다고요. 이모와 삼촌 아직도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 마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입양 소식 들었을 때 이모 삼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대로 어른이 되어서 퇴소하고 싶었죠. 참, 누가 들으면 복에 겨웠다고 하겠죠? 그만큼 저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 어떤 목적도 없으셨고 한결같이 다정하셨고 특히 혼나야 할 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혼내셨잖아요.
불쌍한 애들이라고 불쌍하게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 대학생이 되었을 땐 해외 봉사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고 나선 이 보육원을 인수했죠. 그러고 싶었어요. 더 관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자리 제 와이프 자리인데 오시는 분 성함 보고 제가 왔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엄마는 저를 소개하며 우스갯소리로 대표님이 자기가 점 찍어둔 사윗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스레 대표님은 하하 웃고 저는 민망했네요.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이제 가려는데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사무국장 자리가 남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희 엄마가 화들짝 놀라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분명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대표님이 북돋아 주시고 저도 찬성해서 엄마는 그날부로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대신 엄마는 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온 당일에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또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험담했나 봐요. 그러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저희 엄마를 사무국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듯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황하니까 대표님이 업무적인 말을 저희 엄마에게 했고 저희 엄마도 프로페셔널하게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죠. 저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우스워서 웃었어요. 그러게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서. 이제 알겠어? 세상에 안 귀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까?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있어. 따라해봐. 엎어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네가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만 끊을게. 그리고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정말 저희 엄마의 선행이 낳은 사이다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불렀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 휘둘렸다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했죠. 그렇게 지훈이를 믿지 못하면 당장 이혼해. 부부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야, 신뢰. 그런데 가당치도 않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믿어? 자네가 가서 확인해 봤나? 가서 지훈이랑 사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어디서 그 얼토당토한 얘기를 믿고 의심을 해? 그리고 나는 다시는 우리 지훈이가 시댁에 안 갔으면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이제 내가 사무국장인 걸 알았으니 달라지려나?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싫네. 그런 사람과는 싫다 이거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저에게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턴 자기도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처갓집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 주말에 보육원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동서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 동기에게 물어봐도 엄마에게 물어도 소문이 다 났대요. 대화라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 어디 창피해서 못 다니죠. 그리고 명절처럼 시댁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서는 저를 살살 피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해도 좋은 일 하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그리고 원래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에게 한 소리 하실 법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제까지 저를 고생시켰던 몸살도 낫고 아주 마음이 가벼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제 시원한 사연 들으셨으니 마음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제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전 지금 40대가 막 넘은 여성이에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 사실 우습고 유치하지만 제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아주 배운 집안이라 네가 시집가면 본받을 게 많을 거야. 아버지, 그래도 은주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무슨 시집을 논하세요. 내 어릴 때 6.25 다 겪고 만난 친구라니까 아주 믿을 만한 친구놈 손자이니 후회는 안 할 거다. 은주야, 그냥 만나나 봐. 요즘 시대에 무슨 할아버지 말 따를 일 있니? 그냥 할아버지 소원이 싫으니까 만나봐. 엄마, 내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자를 만나야 돼? 꼭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이나 한 끼 하고 오라는 거지. 전 그렇게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정말 훌륭하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할아버지들끼리 무슨 약속을 했다고 얼마나 등을 떠미덜지. 그래도 덕분에 은주씨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랑 밥도 먹어보고 너무 좋은데요. 감사해요. 저도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 혹시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지 연락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기대도 안 한 맞선이었지만 어찌나 재미있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죠. 거 봐라. 내가 뭐랬냐. 그 할아범 보면 손주도 보인다니까. 아주 곱상하지? 그냥 일단은 잘 만나보기로 했어요. 잘 만나는 건 무슨?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결혼하는 거지. 너 그 집에 시집가면 아주 좋을 거라니까. 아버님은 그냥 젊은 애들끼리 만나보는 거죠. 너무 그렇게 은주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어멈이 이렇게 아니라니까 문제인 거다. 아니, 뭐가 문제야? 옛날이면 10대 때 다 시집 갔구만.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 역시 나쁘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빨리 결혼을 하라며 성하셨죠. 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는 친구분께 신세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고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도 그 청년 괜찮긴 한 거야? 나쁘지 않아. 재미도 있고 유쾌하고. 하도 아버님이 보증한다고 해서 물어도 못 봤는데 뭐 하는 사람이니? 지금은 중장비하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더라고. 그래? 자기 밥벌이는 하겠네. 형편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한 지도 오래되었대. 책임감이 강한 친구구나. 일단 그건 합격이네. 엄마 눈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합격이라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밖에서 밥 한번 먹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재밌기까지 한 남자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경표씨 할아버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니 아무래도 유복한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 덕분에 제가 은주씨 만나고 있네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고 집안 어른들의 소개이다 보니 결혼이라는 말이 오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할아버님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맞아주셨죠.
사진만 보다 실물을 보니 아주 미인이구만. 그래,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되면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잘 지내보자고. 날 그냥 편하게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새파랗게 어린데 편하게 지내라뇨. 그래도 법도는 알려줘야죠. 네, 어머님, 많이 알려주세요. 뭐 우리 경표한테 들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좀 당황스럽거든.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참 고우세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 경표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셔서 서두르는 거지만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은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분이었지만 처음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어요. 무작정 저를 좋아하셨다면 사실 의심부터 들었을 거거든요. 어른들이 허락한 결혼이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죠. 할아버지 말씀에는 예전에 정말 잘 살았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에 따라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했지 벌이는 중요하지 않았죠. 친정에서도 듬직한 신랑을 얻었다고 좋아했고 저 역시 듬직한 남편이 있다는 것에 참 좋더라고요. 형편상 시댁에 합가를 하고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대가족이었던지라 사실 어색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부엌 일은 나눠야 하지 않겠니? 너 바쁜 거야 다 아는데 그래도 며느리 또리는 해야지? 네, 그럼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무래도 저녁엔 가게 때문에 빠듯해요. 아, 며느리 얻어서 부엌 살림에 손 좀 떼나 했더니 평생 밥순이를 못 벗어나는구나. 죄송해요. 최대한 일찍 오도록 할게요. 그래,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니? 그거 보기 썩 좋은 것도 아니야. 결혼 전부터 친정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일에 한 번 쉬고 늘 바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눈치로 이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적응하려고 했고요. 당신 오늘도 늦어? 우리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지금이 더 얼굴 보기 힘드네. 그러게 말이야. 같이 일하는 기사가 그만둔다길래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거든. 일찍 올게. 알겠어. 나도 오늘 가게 끝나면 바로 올게. 중장비 일을 하는 남편이기에 출퇴근 시간이 늘 달랐고 그러기에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연히 쉬는 날이 맞으면 참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죠.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는 나날이었어요. 네? 사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경표 일하다 사고 났단다. 얼른 가보자. 그렇게 뛰어간 응급실에서 남편은 얼굴이 다쳐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 당장 그만둬. 엄마가 그 일 하는 거 사실 반대 많이 했잖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됐어요. 일하다 비일비재한 거지 뭐. 잠깐 의식 잃은 사이에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참나. 어머님 말이 맞아. 다른 일 찾자.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연봉도 괜찮고 나 만족해. 그래도 사실 위험하긴 하잖아. 엄마가 남편 없이 너 하나 보고 사는데 이렇게 험한 일 해야 하니? 그만둬. 할아버지도 계신데 뭘 그렇게 말해요. 어머님 말 틀린 거 없어. 당신도 힘들고 지친다며. 이왕 이렇게 댕겨 다른 일 찾아보자. 네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찾아보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크게 다친 계기로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고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전교 1등? 진짜? 아니,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 어차피 과거 일인데 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 중퇴하고 머리도 굳었어. 그래도 자격증이나 다른 거 알아보자. 친구놈 이번에 7급 공무원 됐다는데 나도 다 때려치우고 공부나 할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걔보다 머리가 훨 좋았는데 씁쓸하긴 했거든. 그럼 자기야 준비해봐. 내가 도와줄게. 아유, 농담이야. 우리 형편에 무슨. 생활비에 보태야지. 엄마도 허리 다치셔서 일도 못 나가시는데 당신도 가게 일 힘들잖아. 나라도 더 벌어야지. 괜찮아. 우리가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자 저 역시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듣고 참 좋아하셨어요. 사실이야? 네가 뒷바라지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이제 경표씨 일이 제 일인데요. 그래. 어쩐지 첫 만남에 마음에 쏙 들더라니. 이러려고 우리 며느리 됐나 보다. 사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밀어붙일 땐 정이 덜 갔는데 오늘에서야 내 며느리다 싶어. 너 마음 변하면 안 된다? 네, 저도 진심이에요.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랑 당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내가 다 모실 거야. 그 의지만으로도 이미 해낸 거야. 그렇게 남편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정에선 걱정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남편을 믿었어요. 거 봐라. 그 핏줄 어디 안 간다니까. 악착같이 해낼 거니까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줘. 지금이야 사는 게 그렇지만. 아버님은 제가 이러라고 시집 보낸 줄 아시나요? 속상해. 남들은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 받으면서 아이 키우고 사는데. 나중에 봐라. 은주 정말 잘 살 거다. 엄마는 내 성격 그런 성격 아닌 거 잘 알잖아. 그리고 아마 경표씨 잘 해낼 거야. 어머마, 너도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뒷바라지해서 지금 봐라. 은주가 널 닮은 구석에 있으니 정말 내조 잘할 거야. 그 고생 제가 다 아니까 이러는 거죠. 은주는 그냥 사랑받고 고생 없이 크길 바랬는데.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하죠. 엄마도 저희 아빠를 만나 사업하는 아빠 뒷바라지를 한다고 화장품 방판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중년에 식당 일로 대박이 나면서 지금의 사장님이 되었고 엄마 또한 여유를 찾으셨죠. 저 역시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자 엄마가 저렇게 걱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급이 아니라 5급을 준비한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을 믿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니야,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오히려 더 잘해야지. 남편은 5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수업을 한 2개 정도 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돈 좀. 알겠어. 밥은 잘 먹고 하는 거지? 점심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으면서 해. 고마워. 근데 나 커피도 먹어야 해서. 자, 여기.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얘기해. 오로지 제 벌이로만 시댁 생활비와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식당이 정말 잘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당이어서 제 사정을 많이 봐주시기도 하셨죠.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 잘 얻어서 드디어 소망하던 우리 아들 공부도 시키고 참 고마워. 우리 아버님이 괜히 널 짝으로 점지해 주신 게 아니었어. 앞으로도 쭉 일해다오. 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부족하지 않게 더 넣었어요. 힘들 텐데 그래도 식당 일은 잘 되나 보지? 하긴
요즘엔 여자들이 나가서 벌어야 떳떳한 세상이지. 그래도 넌 진짜 잘 풀린 케이스야. 우리 며느리 최고. 늘 쌀쌀맞던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한 다음부터 저리 살가워지셨죠. 적응 안 되기도 몇 차례지만 그래도 잘 해주시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1년여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정말 지구력 하나는 좋았어요. 공부를 열심히도 했고 저희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적극 찬성한 할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채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독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참 다정하셨던 할아버지셨기에 슬펐어요. 경표씨,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학원이야? 어? 나 지금 스터디 중인데 어떡하지? 다음 주 시험이잖아. 지금 중요한 족부 들고 같은 팀원이 온다고 해서 내가 꼭 가야 할까? 그걸 말이라고 해? 할아버지 장례잖아. 그렇긴 한데 나 이번 시험에 얼마나 목숨 걸었는지 알잖아. 진짜 인생 한 번의 기회야. 빨리 끝나야 우리 다 행복해지지 않겠어? 당신 마음 뭔지 알겠는데 너무 섭섭하다.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방문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좋지 않았어요. 그 전에 시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터라 남편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죠. 그러려니 해. 사실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5급 시험인데 본인도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 본인 마음도 편치 않을 거니 너무 닥달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장례인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김서방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본인도 시험이 간절하니 그러는 거야. 네 시어머니 오셨으니 그걸로 되었다. 알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겠거니 했어요.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오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험을 잘 보겠다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남자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신경 쓰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네가 이해해라. 내가 갔으니 된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험을 보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죠. 괜찮아. 다음번에 또 잘 보면 되지. 첫 번째에 배부를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 장례도 못 갔잖아. 죄책감 들어. 꼭 붙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 희망을 받잖아. 첫 시험의 성적을 누가 이렇게 받아오겠어. 할아버지 장례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이해하실 거야. 눈물을 흘리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에 위로를 많이 해주었어요. 남편은 시험에 한 번 더 떨어지자 이악 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독서실 다시 끊으려고 돈 될까? 당연하지. 밥도 굶지 마. 전 아낌없이 지원하였죠. 하지만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은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학원에 들렀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형, 그날 노래방 비용 얼마 나왔어요? 됐어. 형이 계산한 거잖아. 에이, 그래도 뿜빠이 해야죠. 근데 그날 형수님한테 잘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인데 노래방 가신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 어떡해.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하긴요. 그래도 형 이번에 성적 좋았던데요. 다음번엔 붙을 듯요. 내가 말했잖아. 나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다니까. 다음번에 더 잘 봐야지. 그래도 형수님이 돈 다 대주니 부러워요. 전 엄마 눈치 보여서 이번 년만 시험 보고 포기하려고요. 내가 공무원 돼야 본인도 편하거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야. 알고 보니 할아버지 장례식 때 스터디 팀원들과 노느라고 못 온 것이었고 제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인기척을 내자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아니 여기 어쩐 일로 어디까지 들었어? 노래방부터? 진짜 대단하다. 애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 당신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니? 당신의 진심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해야겠다. 오해야. 아 그래. 그날 진짜 미안해.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고 진짜 과부하 상태였어. 알잖아. 나 엄청 열심히 한 거. 그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장례식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술은 먹었지. 가면 장인 장모님 계실 건데 공부하는 사이가 술 먹고 왔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다신 거짓말 안 할게. 정말 미안하다. 됐어. 생각할 시간을 갖자. 구구절절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얘 경표가 저렇게 비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어? 내가 따끔하게 그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다신 안 그럴 거야. 신뢰가 깨졌어요. 어머님도 아셨던 거예요? 술을 먹어서 너희 부모님 뵐 낯이 없던데. 그런 경표만 모르겠어? 공부하는데 술이라뇨.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공부를 해요? 네 마음 알다 마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날 나한테 무지막지 혼났으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줘. 다신 안 그럴 거야. 아마 본인도 많이 느꼈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사람이 교리가 없고 혼자 공부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렴. 시어머니도 합세하여 저를 달래주었고 정말 눈 질끈 감고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용서 안 해? 다신 안 그럴게. 실망시키는 일 이제 다시 안 해. 올 시험 진짜 잘 볼 테니 딱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각성하고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많이 반성했구나 싶은 게 기특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으로 공부를 했는데 건강하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경색 증상을 보였죠. 내가 병원 모시고 가볼게. 당신 공부하느라 정신없잖아. 미안하다. 엄마까지 자기한테 맡기고 나 진짜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길래 자기 같은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연락할게. 아우 다행이다. 초기에 잘 잡아서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시네. 그러게요. 어머님이 바로 이상한 걸 캐치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경표씨 합격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어머님도 건강하셔야죠. 고맙다. 네가 있어서 경표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경표 아빠 죽고 그 공부 잘하던 경표가 억지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잖니. 너 만나서 이렇게 다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게 돼서 사실 너무 고마워. 늘 표현 못하는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듣게 되니 더욱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뒷바라지에서 경표씨 밀어줄게요. 내가 고맙지. 사실 생활전선에 뛰어든 경표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아버님이 어찌나 결혼하라고 하던지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굴었던 거다. 우리 아들 힘든데 혹 하나 더 생길까봐.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런데 이렇게 복덩이일 줄 누가 알았어. 어머님과 병원에 오가는 동안 참 많이도 친해졌어요. 생각보다 어머님이 남편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죠.
그런 어머님께 앞으로 더욱더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살이 더 빠졌네. 밥도 못 먹고 다녀? 무슨, 엄마가 이렇게 식당에서 밥 잘 차려주잖아. 그게 아니라 김서방 뒷바라지하고 식당 일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 그러지. 다 엄마도 했던 일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살도 안 찌는 체질이고. 엄마는 그래도 네가 안타까워 죽겠다. 왜 힘든 일을 가려고 해서는. 그게 다 내 복이지. 경표씨 두고 봐. 아마 이번에 시험 꼭 붙어서 떳떳하게 엄마 아빠 뵈러 올 거니까. 그래, 경표 보니까 이번에 꼭 해낼 것 같아. 이제 우리 딸 고생도 그만해야지. 늘 제 걱정뿐인 엄마였죠. 그러기에 남편이 더욱 잘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지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바쁜 식당 일에 그리고 집안일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점점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죄다 널 칭찬해. 우리 경표 장가 잘 갔다고 말이야. 아버님이 아마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보다. 에이, 과찬이세요. 경표가 지금은 뭐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지만 두고 봐라. 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저 호강시켜 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경표 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식구 서로 위하며 살면 그만인걸요. 넌 참 마음씨도 예쁘구나. 일도 힘들 텐데 구김살 하나 없고 말이야. 어머님과의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참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살까지 빠져가며 하더라고요. 처음엔 실망도 주었지만 그 실망을 계기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서 기뻤어요. 그렇게 간절히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시험날이 되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날 어찌나 떨리던지 시어머니도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어요. 자기 시험 잘 봤어? 고생했어. 지난번보다 훨씬 잘 본 예감이야. 정말? 잘 됐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기 진짜 고생했어. 앞으로는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정말? 말만으로도 듬직하다. 아유, 경표야, 고생했다. 내 아들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얼마나 원했는데. 드디어 우리 아들이 시험을 끝냈어. 엄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마 붙을 거예요. 가채점도 진짜 확실하고 나 저번보다 더 잘 봤거든. 우리 경표가 해낼 줄 알았어. 솔직히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니? 엄마는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자야겠어.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야, 경표씨.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너무 들떠하지 말자. 그래도 너무 수고했어. 넌 초치냐? 우리 경표가 시험 잘 봤다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못 믿어? 자그마치 전교 1등 출신이라니까. 알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저도 경표씨 믿어요, 어머님. 좋은 날 너 때문에 기분 다 버렸다. 에이, 엄마 왜 그래요? 은주는 혹시 몰라서 한 얘긴데. 어쨌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경표 너무 창하다 진짜. 그동안 엄마도 진짜 고생 많았죠. 앞으로 고생할 일 없으실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당신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진짜 더 잘할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고생이지. 그런 말 마라. 그리고 솔직히 그래, 솔직히 얘야 뭐 하던 대로 일하고 돈만 보탠 건데 뭐. 엄마, 저 은주 아니었으면 공부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제가 왜 대학교 중퇴했는데요. 그래, 알아. 그래도 네가 제일 고생했다 이 말이지. 의자에 딱 붙어서 공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맞아요. 이가 제일 고생했죠.
너 네 신랑 귀찮게 하지 말고 물 좀 받아다가 조격 좀 해줘라. 얼마나 긴장됐을 거야. 자고로 피로에는 조격이 최고야. 뭐 하고 있어? 물 받아오지 않고. 아, 괜찮은데. 은주야, 나 괜찮아. 아이고, 사무관님은 그저 가만히 계세요. 마누라가 신랑 조격시켜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그래, 내가 조격해줄게. 고생했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은주 너 참 시집 잘 왔다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저에 대해 배려를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기분이 좋으신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가족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하였죠. 저 역시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라고 하였어요. 우리 아들 바빠지면 내가 사돈들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식당에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안 그러냐? 그리고 축하 겸 매상 한번 올려줘야겠다. 감사해요. 엄마가 좋은 자리를 예약해 주셨대요. 묘하게 변한 어머님이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한순간의 자아도취로 인해 기분이 업이 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 어머님의 비위를 그래도 맞춰드리려고 했으나 어머님은 정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축하드립니다. 아직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신만만하는 거 보니 사돈어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아주 기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아들 몸보신 시켜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엄마는 무슨... 장모님 장여러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제 은주는 제가 고생시키는 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가 돈이 어딨다고? 됐어. 엄마가 쏘기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저희 부모님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다며 계산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누가 계산하면 어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이 나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간 어머님의 말에 가족들의 분위기는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안 그래요? 은주에 비하면 뭐 저기 하늘에 있죠. 처음에 아버님이 은주 갖다 댔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전교 1등도 하고 어디 가면 수제소리 듣던 앤데 말이에요. 그런 수제가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고 참 좋으네요. 좋은 아들 이렇게 사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알긴 아시네요. 요즘에야 뭐 양반 평민 없다지만 옛날로 치면 우리 아들은 뭐 과거까지 급제한 양반이죠. 아, 엄마 취했어. 왜 그래요? 뭘 취해? 엄마가 이제 와 사는 소리지. 그런데 이제 경표가 5급 공무원이 떡하니 됐는데 은주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듣자 하니 대학도 안 나오고 엄마 아빠 식당에서만 일한다고 들어서 참 싫었네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다 웃자고 하는 소리다. 사실 사람들도 은주 착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더 아깝다고 한마디씩은 한단다. 내가 그런 말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은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사돈이 그런 생각 가지실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이제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은주가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한 게 참 복이 많다 싶고요. 은주 할아버님도 저희 아버님께 신세 많이 졌다고 했는데 은주도 그럴 것 같아서 웃음도 나고요. 사돈, 지금 취하셨나요?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진 않네요. 그래도 은주가 경표를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누가 아깝니마니? 이 말씀하시라고 여기서 식사하시겠다고 했나요? 어머 사돈, 왜 발끈하세요? 발끈이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너무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아시나 보죠? 사실 사돈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 나와도 손가락 빨고 사는 애들이 한둘인가요? 일찌감치 자리 잡아서 저희 일 물려받으면 좋은 거죠? 엄마 그만해.
어머님도 취하셨어요. 그냥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하셔요. 경표 씨, 어머님 좀 말려봐. 그래, 엄마도 이제 그만해. 누가 아깝고 저쩌고 그런 말 그만하세요. 아니, 뭐 이제서야 하는 얘긴데 다들 뭘 그러니? 사돈도 그냥 하는 소리니 가볍게 들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사돈이 가격은 생각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경표 시험 붙은 축하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계산할게요. 계산해 주세요. 자율합시고 매번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얼른 계산해 주세요. 예, 설아.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양복 사는데 보태. 여기 음식이 한두 푼이야? 넌 사돈이 쏘겠다는데 왜 나서? 기분 좋게 하는 식사였지만 엄마 아빠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저 역시 민망하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오히려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험에 붙었다며 시어머니는 온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고 본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며 떠들어댔어요. 여기까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 그 마음의 푼수처럼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벌써 남편이 5급 사무관이라도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아래로 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레 저를 하대하는 일도 있었죠. 예, 너만 일 다니니? 이제 우리 아들 일 나가려면 네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안 그래도 기우는 결혼인데 노력하렴?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우는 결혼이라니. 그래, 그럼 누구한테 하겠니? 솔직히 너 어디 나가서 5급 사무관 남편 뒀다고 하면 만인들이 널 부러워할걸? 그러니까 네가 더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아들 내줘 하란 말이야. 어머님, 당황스럽네요. 사실 지금까지 경표 씨가 공부해서 노력은 했지만 안 보이게 제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했다고 생각하는데 식당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경표 씨가 저에 비해 너무 월등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아들 낳아서 키워봐. 기우는 결혼 시키고 싶나?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 네가 그 돈 좀 보태서 공부시켰다 치자.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이제 벌어올 돈이 그리고 명예가 있는데 그게 대수야? 어머님은 참 한치 앞만 보시고 미래는 보지 못하시네요. 너 나 가르치니? 사실 요즘엔 대학도 기본인데 너 처음에 대학도 안 다녔다고 했을 때 진짜 놀랬다. 경표 씨도 중퇴했잖아요. 경표는 형편상 그런 거라니까.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머님이 딱 그 말에 어울리시는 분이네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지금 네 말은 내가 뭐 간제비라도 된다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쁘네. 아니, 맞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역시 기분 좋지 않아요. 네가 기분 안 좋으면 어쩔 건데? 그래, 그럼 말 다 했네. 자, 여기 있다. 이제 뒷바라지 할 거 다 했으니 네 짐 가지고 당장 네 갈 길 가라. 저희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는 제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셨어요. 헛웃음이 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후회하실 텐데요. 내가 후회를 왜 하니? 솔직히 애도 없지. 이제 우리 아들 5급 사무관인데 뭐가 아쉬워? 동네 사람들이 쑥은데 식당 조거분이 나는 너랑 우리 아들이 말이 되냐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니? 내 아들이지만 잘난 걸 어째 그러니? 너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그냥 각자 길 가면 그만이야. 하나도 안 아쉽거든. 네, 그러세요? 그럼 당연하지. 됐고, 너도 기분 나쁘다고 했으니 그냥 나가면 되잖아. 솔직히 경표한테는 내가 말 잘하면 경표는 아마 옳다구나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게요. 어머님이 참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집을 나서려 하자 외출로 돌아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디를 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 어머님이 제 갈 길 가자네. 이제 5급 사무관인 당신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뒷바라지 했으니 나가라셔. 엄마, 진짜 이러시기에요? 아니, 애초에 잘 됐어. 사실 너랑 쟤랑 이제 급이 맞니? 너도 쟤 붙잡지 마. 이제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라고. 어머님 말씀 들었지?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 그럼 난 가볼게. 경표야,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아무리 짝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아울려야 짝인 거지. 이제야 네 자리를 찾았는데 왜 또 힘들게 살려고 하니? 엄마 말 들으면 나쁜 일 없을 테니 그리 알아. 아, 엄마, 저 시험 떨어졌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에 떨어졌다니. 거짓말 하지 마. 어머님 뇌경색으로 한번 아프시고 난 뒤에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 사실 다 붙은 줄 알았던 시험에서 또 2점 차이로 떨어졌고요. 어머님한테는 이미 붙을 것처럼 말해놓은 상태이니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대요. 경표 씨랑 저랑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말한 상태였는데 어머님이 이러실 줄 몰랐네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당장 은주한테 사과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됐어. 이런 일 없었으면 어머님이 이러신 분인 거 정말 몰랐을 거야. 사실 처음에 차갑기도 하고 살갑지 않으신 거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정으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당신 5급 됐다는 소리에 우리 부모님 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어머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난 이만 가볼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였어요. 그 모습에 남편도 머리를 쥐어뜯으며 표효를 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오려 했죠. 무엇보다 티는 많이 안 냈지만 정말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가, 잠깐만 나랑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그 앞뒤 사정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 좀 해. 아니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네? 은주야, 제발. 엄마가 진짜 너무 흥분하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사실 당신이 시험 붙을 때도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날 완전 대학도 못 나오고 그저 식당에서 한 푼 두 푼 버는 인간 취급하시는 거 진짜 기분 안 좋았어. 엄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제가 은주한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이러시냐고요? 아니, 나는 그냥 그래도 분수를 알라고 얘기해 주려고 한 거야. 근데 네가 말대꾸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지. 분수를 알라라는 말 참 가소롭네요, 어머님.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저 변명하지 마세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시더니 1년 공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대학도 안 나오고 식당에서 일하는 저라도 아쉬우신가 보죠? 전 이제 볼 일 없네요. 전 그 얘기 끝에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눈물은 나왔지만 오히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더라고요. 이미 결혼하면서 남편에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 친정에 도착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뭐? 그 옆에 그럴 줄 알았다. 참나, 식당 와서 자기 아들 5급 됐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만. 됐어, 잊어버려. 욕할 것도 없어, 엄마. 오히려 후련해.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집이랑 엮어주신 거야? 아버지가 신세를 많이 지셨다잖아. 엄마, 난 괜찮다니까. 당장 끝내. 어차피 엄마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사돈 그날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경표 5급이 돼도 문제겠더라. 자기 아들만 잘났지. 됐다 그래. 친정에서도 오히려 잘 됐다고 하였어요. 전 그리고 바로 이혼을 준비했죠.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식당까지 찾아오셨어요. 은주야, 내가 천지붕언도 못해서 미안했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잠시 눈이 돌았나 봐. 정말 미안해. 아니요, 어머니 덕분에 사택 파악이 좀 됐네요.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다짐한 제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참 어리석었죠. 오히려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돌아가세요. 은주야, 일단 마음 좀 풀어라, 응? 사실 경표가 고생도 진짜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 알아. 용서해 주렴. 그냥 지금 경표 씨 공부시킬 돈이 필요하신 거죠. 대출을 받으시던지 어머님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대시던지 하세요. 저 절대 안 돌아가니까요. 경표가 시금을 전폐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경표를 봐서라도 돌아와. 시험 떨어졌다고 하니 이렇게 태세전환하는 게 참 더 웃겨요. 어머님, 짐까지 싸주셔놓고 이제 와서 참. 아, 사돈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많이 참았고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늘 아버님한테 감사했는데 왜 하필 그런 남자랑 엮어줬는지 화날 따름이에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말리셔야죠. 이게 이혼이 말이 됩니까? 아버님들이 이어주신 소중한 인연인데. 그 소중한 인연 사돈이 먼저 저버렸으니 저희도 이러는 겁니다. 아, 이제 사돈도 아니죠. 됐고요. 나가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나셨고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순순히 이혼에 합의를 해주었죠. 너무 미안하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뭐. 잘 살아. 저기 혹시 내가 시험에 붙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난 어머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못 뒤집겠네.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걸로 해.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초반에 할아버지 장례식도 못 간 나라서 마음이 쓰여. 그러게 애초부터 인연이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고 해준 게 없어서 더 미안하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꼭 연락 줘. 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설 쓰지 마. 그냥 잘 살아. 사실 그동안 제가 댄 생활비며 공부시키는 돈이며 위자료를 청구해도 모자랐지만 그래도 남편과는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해서도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네가 경표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그래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밖으로 돌면 되겠니? 돈이야 내가 벌어서 되면 되는 건데 참. 이제 저랑은 무관한 일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아드님이랑 둘이 상의해서 하시고요. 너 자꾸 이렇게 남처럼 일을 해? 나가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남이 되고 싶으셨던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법적으로도 경표 씨랑 깨끗이 남남이에요. 아, 맞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밀키트거든요. 저를 설득하러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전 저희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를 드렸어요. 어안이 벙벙해 하시더라고요. 그런저런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제가 아니라 저 엄마 아빠 밑에서 식당 일 열심히 배웠고요. 제 힘으로 식당 키우고 밀키트까지 계약했네요. 네가 키웠다고? 네, 이제 회사도 생겼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대학도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참, 한우물만 이렇게 파니까 이런 기회도 오네요. 그냥 제 일상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은주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줄 몰랐어. 그냥 맨날 식당 일에 찌들어서 고기나 굽는 애인 줄 알았지. 사실 고기나 구우면 어떤가요? 요즘 세상에 본인 일 잘하고 남한테 손 안 벌리면서 떳떳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 나누지 마세요. 솔직히 너희 부부 나 때문에 파탄 난 거잖니. 내가 너희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좀 걷어주면 안 될까? 공부도 다시 시키고 아니면 너 회사 설립했다며. 그 회사에 이사 자리라든지 좀 주면 되잖아. 어머님, 뻔뻔하게 살지 마세요. 제 말을 끝으로 어머님도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에요. 아무래도 동네도 같은 동네이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전 남편은 다시 중장비 일을 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어머님은 공무원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남편 공부를 한번 시켜보려고 집까지 팔아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했어요. 동네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고 그 빚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다시 중장비 일로 돌아가야 했죠. 전 제가 지내온 과거로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이라 그런지 사실 결혼을 했던 것도 남편을 공부시켰던 일도 그리 후회하진 않아요. 아마 이런 일들 덕분에 저 역시 성장했고 깨달은 게 많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낼 뻔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속내까지 다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욱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요. 또한 밀키트 역시 대박이 터져 회사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벌써 먼 얘기이고 하나의 추억이 되었네요. 앞으로의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할게요. 그럼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